안녕하세요. 저는 예일 회계법인 김수연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부 연구개발비 규정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가 R&D 과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혁신법에 부합하는 내용이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여도 무관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라는 규정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트나 캐탭 과제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혁신법에 없는 내용이라도 운영요령에 있는 내용을 준수하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는 혁신법과 운영요령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최소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게 산업부에는 존재하는데요. 혁신법에는 인건비 계상률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계상률 0%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산업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0%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10%를 기준으로 부족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인건비를 회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무조건 다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 과제 중간에 연구자의 급여 총액이 증가하였던지 또는 연구개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회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리기간 현금 인건비 계상 범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가 R&D 과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100% 지급하는 연구개발 기관은 현금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대학교의 교수나 공무원이나 영리기관의 소속 임직원에게는 임직원들은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 100%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이 예외사항을 혁신법에서는 중소중견 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 연구자 그리고 전문 연구 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 연구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이 혁신법보다 규정이 완화가 되어 있는데요. 산업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신규 참여 연구자로 한정을 하지 않고 대기업을 포함해서 영리기관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과제의 경우에는 영리기관이 신규로 인원을 채용해서 참여 연구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신규 채용 인원의 인건비만큼 기존 인원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채용 인원의 인건비를 1,000만 원에 계상한 경우에 기존 인원의 인건비도 1,000만 원까지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지만 다만 중간에 신규 인원이 그만둬서 800만 원의 인건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존 인원도 800만 원까지밖에 인건비 사용을 못합니다. 만약 기존 인원이 1,000만 원에 다 사용하였을 경우 초과하는 200만 원은 회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업 초기 중소기업 소속 기존 인력 인건비나 영리기관이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영리기관이지만 현금 인건비 계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법에서는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경우에는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승인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총액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신규 인력의 현금 인건비 감액은 통보로 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리기관 인건비 참여연구원 영리기관의 인건비를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기 전 자계자 이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혁신법에서는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에 자계자 이체를 통해 회사 계좌로 연구비를 이체하는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는 예외를 두어서 영리기관 계좌로 일괄 흡수 후 3주 내에 인건비 지급을 완료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산업부가 좀 더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외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혁신법에서는 중소, 중견 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한해서 외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경우에는 영리기관 소속 외부 인력에는 외부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타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구 교수나 그런 분들은 100%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는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외부 인건비를 지급이 가능하고요. 또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타교 학생, 그리고 프리랜서,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실습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에는 외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비입니다. 장비 도입 심의 주체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3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은 각 전문기관의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R&D 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 이상의 장비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동일하지만 B-R&D 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 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 구축 기한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부 규정이 최근에 개정이 된 부분인데요.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 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 설치 임차가 완료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도 기존에는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면 1단계, 2단계로 과제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 1단계에 연구시설 장비를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2개월 전까지 도입을 하지 못해서 불인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규정이 바뀐 것 같고요. 따라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 설치 임차를 하면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혁신법에서는 연구시설 장비 구축이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있다면 그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를 기준으로 도입 기한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천만 원 이상 장비 구입 후 잔액 사용에 대해 혁신법에서는 다른 제한이 없지만 산업부에서는 3천만 원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은 연구시설 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 용도로만 사용하여 하며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산업부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승인을 받지 않고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불인정 사항이 되시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활용비 도입 기한인데요. 이 부분은 연구시설 장비비와 동일합니다. 산업부 규정의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의 연구개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혁신법에서는 해당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의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어서 이제 사전에 내부 결제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는 이런 사전 결제에 대해서 서류를 따로 올리지 않고 RCMS에 등록을 할 경우에 내부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의 경우에는 많이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구개발비가 단계 종료일 이후에 사용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구개발비는 단계 종료 이내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최종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연구수당, 그리고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단계 종료 이후에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산업부 규정의 경우에 이 경우와 동일하지만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학회 세미나 참가비의 경우에는 과제기간 단계 종료일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불인정 사항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면 과제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2단계 시작하는 1월에 해외 학회가 있다고 하면 1단계에 결제는 했는데 학회 참여는 2단계에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불인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에서는 이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 1단계에 학회 등록비를 결제하고 2단계에 학회 참여를 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수당의 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혁신법의 경우에는 참여 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의 참여 연구자에게 70% 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수당 계상액이 만약 1,000만 원이라면 한 개인에게 7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경우에 이 규정은 동일하고 여기서 추가로 인별 규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A라는 참여 연구자에게 이 과제에서 1,000만 원의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에 이 A라는 참여 연구원에게는 700만 원까지만 연구수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800만 원을 집행하였다. 그럼 초과하는 100만 원은 불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혁신법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따로 없지만 산업부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따로 규정이 나와 있고요. 연구수당 지급 시기의 경우에도 혁신법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지만 산업부 규정에서는 연차별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 마지막 인건비 지급 후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접비의 차이점입니다.
영리기관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사용 가능 여부인데요. 혁신법에서는 해당 내용이 없지만 산업부 과제의 경우에는 영리기관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를 간접비로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지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참여 R&D 업무를 하는 참여 연구자가 아니라 연구개발리 관리, 정산, 데이터 관리, 그런 연구 지원 업무를 하는 분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합니다. 연구 지원 전문가는 연구개발 과제당 1명에 한해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고요. 연구 지원 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월부터 인건비가 지급 가능하고 한도는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에는 100% 다 지급이 가능하지만 기존 인력의 경우에는 급여 총액의 50% 한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부 규정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